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한부라는 거 살면서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의사에게 처음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몸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말을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저에게 또 다른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 있었고 10년간 남편과 함께 해온 삶이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엄청난 실망을 안겨준 하나의 행동은 모든 걸 바꿔 놓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물상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뒤 남편의 부탁으로 고물상 운영하는 걸 도와주게 되었죠. 사무직 일만 하던 제가 거친 일을 하려다 보니 자주 다치게 되었고 이런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았는지 병원에 다녀올 때면 항상 불만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일하는 날보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시간이 더 많다고 상처되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남편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고물상 일을 도와준 것 뿐이었는데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은 말만 듣게 되니 더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게 좋겠다며 더는 고물상 일을 못할 것 같다고 설명하니 그제서야 저를 걱정하는 척 몇 마디 건네면서 한창 바쁜 시기에 일을 하지 않는 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한가해지면 그때 다른 일을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마음 같아선 바로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저도 한동안 남편 옆에서 일 좀 했다고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쉽게 그만두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묵묵히 고물상 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남편과 함께 일해온 시간이 어느덧 10년이나 흘러버렸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고물상 일이 거의 대부분이 몸으로 하는 일이고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해서 근력적으로는 큰 문제 없었고 체력도 나쁘지 않아서 쉽게 회복을 했었는데 꽤 오랜 기간 피로가 풀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영양 보충제를 먹어보기도 하면서 반복되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도 저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는지 조금만 일해도 금방 지쳐 보였어요. 아무리 일도 중요하지만 몸이 우선적으로 잘 따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남편과 저도 점점 일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여보, 병원을 잠깐 다녀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일하루 쉬고 건강검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래 나이 40 넘으면 한 번쯤 해야 된대.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데 비슷한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점점 일하는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 소리는 어머님한테 잠깐 봐달라고 하면 되잖아. 쉬긴 뭘 쉬어. 요즘 가전제품 수거로 한창 바쁜 시기인 거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우리는 고물로 먹고 산다는 거 잊었어? 고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는 거 그동안 나랑 같이 일하면서 봐왔잖아. 시기 놓치면 다른 경쟁 업체들이 가로채 간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짓 하고 있는데 하루를 쉬면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 누가 해줄 거야? 어차피 병원 가봤자 피로 누적이라면서 영양주사 맞고 가라는 말뿐이야. 의사들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는 거라고. 당신이랑 내가 몸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이번만큼은 내 말 좀 따라주면 안 돼? 하루 쉰다고 삶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남편은 저에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무시하면서 자리를 피했어요. 항상 제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는 남편의 행동에 기분이 상했던 저는 며칠간 남편과 대화조차 섞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생활이 반복이 되자 그제서야 남편은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들어주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지만 하루 이틀 겪어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날 역시 참고 넘어갔었죠. 그렇게 제 딸을 시모에게 잠깐 맡긴 뒤 인생 처음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한 번 하고 나니 심적으로 안심은 됐었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일상으로 복귀해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의사를 만나봐야 할 것 같다면서 제 몸에 문제 있는 듯 전화로 설명드리기는 힘들다며 내원해달라는 간호사의 말에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바쁘게 일하는 남편한테 다가가 의사가 병원으로 내원해달라고 했다며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무서워서 같이 병원에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나 지금 바쁘게 일하는 거 안 보여? 그냥 가지 마. 어차피 병원 상술이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겁줘서 뺏겨 먹으려는 속셈이라고. 우리들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 가서 괜히 돈만 축내지 말고 저기 쌓아놓은 물건이나 가지고 와. 오늘 분리 안 해놓으면 내일 밤새워서 일해야 된다고. 그냥 나처럼 몸이 피로하거나 안 좋은 것 같으면 약국에서 진통제 하나 사서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빨리 서둘러. 저녁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이럴 시간 없다고. 병원은 무슨. 하여간 의사놈들 어떻게 해서든 서민들 돈 빨아먹을 생각만 한다니까. 계속 서 있을 거야? 당신은 내가 조금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병원에서 돈 몇 푼 벌자고 일부러 전화를 했겠냐고.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게 확실하니까 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일단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수상한데 뭘 믿고 가겠다는 거야? 이래서 내가 병원을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자기들이 뭐 좀 되는 것 마냥 행동하는 거 정말 꼴보기 싫다고. 의사면 다냐?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해도 되는 거냐고? 남편은 제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데도 일이 더 우선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들고 있던 고물을 바닥으로 던진 뒤 혼자 가겠다면서 사무실에 들어가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어요. 10년 동안 상처받는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의지하면서 지냈었는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행동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와 버렸어요. 그렇게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자 그제서야 남편은 투덜거리며 저를 붙잡아 차에 태웠고 병원에 가는 동안 계속 궁시렁거리면서 겨우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상담을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심적으로 점점 불안해지던 저는 숨이 가빠왔고 제발 큰일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며 제 이름을 호명할 때까지 기다린 지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제 차례가 오게 되었고 투덜거리는 남편과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서류들을 정신없이 정리하면서 간호사가 건네준 파일을 받아 살펴본 뒤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한마디에 하늘이 무너져 내렸고
의사의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길어야 한 달이고 치료를 받는다 해도 버틸 수 있는 건 최대 3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던 거죠. 침묵의 암이라고 간세포 암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간 같은 경우 말기가 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확인했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고 그동안 몸에 이상한 점을 느낀 적이 없냐는 말을 했을 때 잠을 푹 자도 피로하거나 몸이 좀 안 좋았을 땐 남편이 건네준 진통제로 지내왔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몸 상태가 느껴졌을 때 바로 병원에 왔었다면 그래도 늦지 않았을 텐데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하고 그동안 진통제에 의지하다 보니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건 어려웠을 거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단 주변 정리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몸 여기저기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간 이식을 받는다 해도 생존할 수 있는 확신은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의사와 대화를 주고받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로 진료실을 나왔는데 제 삶이 한순간에 끝난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창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제 딸의 곁에 있어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슬픔이 밀려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에휴,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아봤자 길어야 3달이란다. 1달이나 3달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괜히 비싼 돈 들일 필요 없잖아. 일단 양가 부모님께 먼저 알리고 주변 정리부터 하는 게 좋겠다.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봐?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당신 떠나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장례도 치러야 하고 일도 며칠 동안 쉬어야 돼서 금전적으로 손해가 막대하다고. 떠나는 사람은 모르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뒤처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지 알아? 40 초반밖에 안 됐으면서 간세포암 말기가 말이 돼? 어떻게 된 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냐? 아, 그리고 미리 말해두겠는데 내 간은 당신한테 절대 떼어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이미 시한부 판정 받았는데 굳이 내가 당신한테 간을 줄 필요도 없잖아. 어차피 줄 생각도 없었지만 괜히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세상 떠나게 되는 거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생각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주변 정리해. 마지막까지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10년을 함께 했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그것뿐이야? 어떻게 하루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고 있어?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 너를 보니까 내 삶이 정말 후회가 된다. 이런 사람을 여태까지 믿고 살아온 내가 정신 나갔던 거지. 너한테 간 받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시한부 판정받은 나한테 마지막까지 일을 하라고? 이제 세상 떠난다니까 필요 없다 이거지? 내가 곱게 세상 떠나줄 것 같아? 내가 10년간 일한 보상 그대로 다 받아낼 거야. 아, 맞다.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혹시 몰라 이거 챙겨왔었거든. 병원에서 대부분 오라고 하면 거의 안 좋은 결과 때문에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 말을 듣게 된다면 당신한테 이걸 주려고 했었는데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잊고 있었지 뭐야. 자, 이거 받아. 내가 굳이 너 세상 떠나는 것까지 뒤처리 해줄 필요는 없잖아. 지금 한창 바쁜 시기인데 언제 세상 떠나는 걸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 1달이나 못 기다리지. 차라리 이혼하고 신변 정리는 장인 장모한테 처리해 달라고 해.
남편은 가방에서 꺼낸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내려치면서 자기 인생 정말 말아먹었다고 제 딸도 저희 부모님께 넘겨줄 거라면서 저와 온전히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따라 나왔던 남편이 이혼 서류를 가지고 나왔다는 건 정말 충격이었죠. 이혼 서류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미 저와 헤어질 생각이 있었다는 거였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꺼내들은 이혼 서류 한 장에 저 또한 더는 남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서류를 주워들어 힘겹게 몸을 일으킨 뒤 남편의 뺨에 손을 사정없이 올려친 뒤 몸을 돌려 병원에서 나가려 하는데 갑자기 상담실에서 뛰쳐나온 의사가 저에게 뛰어왔어요. 당황한 얼굴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충격 발언을 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환자 상담을 하다가 저와 남편의 정밀검진 차트가 바뀐 걸 모르고 있었다면서 의사가 저에게 했던 말들은 전부 남편한테 해당되는 거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아주 잠깐 정적이 흐른 뒤 남편이 꺼낸 한마디는 자기를 놀리는 거냐고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어이없다는 얼굴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의사는 못 믿겠으면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받아봐도 되지만 이미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차트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반전 상황에 저희 부부는 서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남편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검사받기를 원했어요. 저는 이미 남편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던 터라 혼자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뭐 하는 거냐고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이대로 가게? 나는 당신이 병원에 함께 가달라고 했을 때 따라 나서줬잖아. 그런데 당신은 그냥 가겠다고? 일단 검사 한 번 더 받아보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검사 혼자 받으면 되는 거잖아. 나는 지금 너랑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소름 돋고 싫거든? 의사가 나는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지. 좀 전까지 나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 내가 다시 그 말 똑같이 해줄까? 오늘 일로 서로 볼장 다 봤는데 뭐하러 같이 붙어 있어? 알아서 검사 받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물이나 주우면서 남은 인생 마감하면 되겠네. 아까는 너랑 이혼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정말 바뀐 거 알아? 지금 이혼하면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잖아. 어차피 길어야 한 달인데 그거 못 참겠어? 지긋지긋한 인생 10년을 참아왔는데 그 정도야 누워서 떡 먹기지. 당신이 그간 힘들게 일해 벌어모은 재산 잘 쓰도록 할게. 아, 그리고 하나 말해둘 게 있는데 내간 당신한테 이식해줄 수 없다는 거 알지? 내 몸이 건강해야 우리 소리 옆에서 보살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너한테 이식을 해줘봤자 이미 몸 구석구석 암세포로 전이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런 쓸데없는 짓으로 생명 연장해봤자 꼴랑 3개월이면 그냥 깔끔하게 세상 떠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런데 굳이 검사할 필요 있을까? 검사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닐 텐데 그 시간도 너는 아깝게 생각하잖아. 그냥 가서 고물이나 더 주워서 세상 떠나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너한테 내려진 벌 그냥 달게 받아. 남편은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했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느 날부터인가 진통제를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그게 몸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였죠. 본인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는지 정밀 검사를 다시 한번 진행했지만 그 결과는 변함이 없었고 남편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자 시부모님은 저희 집으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충격을 받은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니? 우리 아들이 간세포 암이라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었잖아. 한창 일이 바빠서 많이 피로해 보이긴 했지만 그게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곤 전혀 몰랐는데 정말 의사가 말한 대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 확실한 거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는데 지금 당장 항암 치료 받으면 되는 거잖아. 기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포기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야지. 병원에서도 이미 주변 정리하라고 했어요. 항암 치료 받아봤자 길어야 3달이라고 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본인도 그걸 원하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그럼 간 이식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간세포 암이라며. 그럼 간만 떼어내면 되는 건데 시한부 판정 선고는 너무한 거 아니니? 이식 받을 수 있는지 물어는 봤어? 지금 시점에 간 이식을 해봤자 의미가 없대요. 간 이식을 해도 얼마 못 가 재발할 확률이 80%나 된다던데요. 이미 혈액을 타고 떠돌아다니는 암세포가 다시 간으로 들어갈 테고 이미 여러 곳에 암 전이의 증상도 보이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했어요. 진통제를 달고 사는 게 아닌 병원을 갔어야 했는데 저 사람은 병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 약국에서 진통제만 주야장천 사서 먹었다니까요. 기적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어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는 내 아들이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거야? 어쩜 조금도 슬퍼하질 않니? 10년 넘게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살았는데 정도 없는 거냐? 저 사람이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정 떨어지게 만든 게 누군데요? 병원에서 차트가 저 사람 거랑 바뀌어서 제가 시한부 판정으로 오진을 받았었는데 그때 제 얼굴에 이혼 서류 던지더라고요. 시한부 인생 한 달 그거 못 기다려 주겠다면서 장례식장 비용 처리하는 것도 아깝다며 진료실에서 나오자마자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앞에서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간은 바라지도 말래요. 한 달이나 3달 똑같은 거 아니냐면서 하루빨리 세상 떠나버렸으면 좋겠다고 소리를 질렀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고요. 어머님 말대로 저희 1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럼 제가 아무리 싫어도 함께 살아온 세월에 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거죠? 저는 이미 저 사람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어떠한 것도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저대로 세상 떠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간이식 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내 사자 간이식 기다리는 것도 차례가 많기 때문에 그거 못 빠지게 기다리다가 결국 먼저 세상 떠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냥 주변 정리하게 놔둬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 데리고 가시던지요.
저는 저 사람 얼굴 보는 것조차 소름 돋는다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몬은 제 뺨에 손을 올리려 팔을 들길래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어요. 시몬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을 뻔했던 걸 꾹 참아내더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남편을 밖으로 불러내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시몬은 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면 되겠냐고 분명 방법은 있을 거라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이 치료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가라는 말만 할 뿐 더 이상의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힘들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으니 그에 따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도 비록 차트가 바뀌어서 오진을 했었지만 처음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모든 걸 다 잃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시부모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한참 동안 집안에 정적이 흐르다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하던 저는 남편이 밖으로 나왔어도 모른 척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던 순간이었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더니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냐며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했던 몹쓸 짓들 정말 미안해. 상처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래도 남편이라고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웠었어. 겉으론 표현 안 했지만 속으론 항상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든든했었다고. 원래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땐 그 소중함을 잘 모른다잖아. 떠나가고 나서야 알게 된다며. 나도 마찬가지야. 내 인생이 막을 내리게 될 걸 알게 되니까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알 수 있겠더라고.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1%의 기적이라도 바라봐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나한테 간 이식을 해준다면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 살아가도록 할게.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무릎 꿇은 게 간 때문이야? 당신이 살고 싶어서 내 몸속에 있는 간을 원하는 거냐고. 미안하지만 이미 나는 당신의 가면 쓴 얼굴을 봐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해도 들어줄 생각 조금도 없어. 어차피 세상 떠나는 거 그냥 마음 편히 모든 걸 내려놔. 남은 며칠간만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고 세상 떠나면 되는 거잖아. 사람은 누구나 다 떠나게 되어 있어. 평생 살아갈 수 없는 거라고. 누가 먼저 가냐 그것뿐이야. 어차피 나도 한 30년 정도 있다가 당신 곁을 따라가겠지. 그래도 내 딸 결혼하는 건 봐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좋은 아빠였다고 말은 해줄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더 할 말 없는 거지? 그리고 나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거야. 애 보면서 집안일에 당신까지 보살펴줄 체력이 안 돼. 내 몸 내가 관리해야지. 안 그래? 도움이 필요하면 당신 어머니한테 전화해. 남편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간이식을 해달라며 더 살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1%의 기적을 바라고 간을 이식해 준다 한들 만에 하나 나중에 좋아졌다 해도 남편은 저를 또다시 무시할 거고 온갖 상처를 다 주겠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어떠한 도움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저 또한 남편이 부탁을 하지 않았어도 제 간을 떼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저희 부부의 차트가 바뀌었을 때 저를 바라보던 시선과 이혼 서류를 챙겨왔을 때의 행동들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저를 인생의 동반자로 보는 게 아닌 고물상에서 무급으로 일해줄 사람을 원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은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시모는 서로 안 좋은 관계였어도 부부 사이였는데 마지막 가는 길은 봐야 하지 않겠냐며 전화를 했네요.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모습은 보는 게 좋겠죠.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이런 일이 저에게 닥치게 될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을 경험으로 많은 걸 느끼게 되었고 한 번뿐인 인생 제 딸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언제나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기억은 고질병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난 세월이라고 하지만 가슴속 깊이 박혀버린 상처는 지워지지 않잖아요. 시간이 그만큼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되네요. 제가 겪은 사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그 아픔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위로 또한 받고 싶어 절대 열지 않으려 꽁꽁 묶어두었던 매듭을 풀어보겠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저희도 서로 눈이 맞아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한번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었어요. 하지만 저희 마음은 그런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서로가 끈끈해진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재산은 얼마나 있고 그런 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라고 생각했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남편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이 요양원에는 보내려 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부모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부모를 버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었어요. 반대로 입장을 생각해보면 저도 똑같을 것 같았고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 셋이 함께 지내며 눈물을 흘리거나 웃거나 별의별 일을 겪으며 지내왔었습니다. 서로가 달랐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은 상당한 기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 부분들도 정말 많았죠. 결혼 초기에는 서로가 정말 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말 한마디는 저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할 때도 많이 있었죠. 결혼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거와 너무 달랐어요. 예, 오늘 밖에 나가서 이불 털고 집안 구석구석 대청소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너는 지금 누워서 잠만 자고 있냐? 내 말이 우스운 거야? 같이 살면서 해야 할 건 말 안 해도 알아서 시작해야지. 잠이 오니? 아, 그렇네요. 제가 깜빡했어요. 빨리 이불 털고 대청소할게요. 요즘에 너무 졸려서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네요. 나는 게으른 사람이 제일 싫다. 너는 밥도 먹지 마라. 오늘 내가 바람 쐬러 가는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늘 아직도 준비해놓은 건 하나도 없고 우리가 바람 쐬러 간 적이 언제인지도 기억도 안 난다. 빨리빨리 움직여. 알겠어요. 빨리 할게요. 그러니 진정하셔요.
이불 털고 대청소하고 바람 쐬러 모시고 가면 되잖아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말한 부분에 있어 조금이라도 계획이 틀어지면 절대 용서하지 않았어요. 꼭 그에 따른 처벌을 주셨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그제서야 순한 양이 되셨고 언제 그랬냐는 듯 집안 분위기는 조용해졌어요. 이런 결혼 생활이 저에겐 너무 버거웠죠. 남편도 어머님의 성격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퇴근하고 들어오면 눈치 보기 일쑤였고 그런 모습들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존감이 점점 낮아질까봐 남편 앞에서는 최대한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잠든 시간 화장실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제가 한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력을 해도 어머님에게 좋은 말 하나 듣지 못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남편도 제가 매일 밤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노크를 하며 저를 불러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을 이어나갔어요. 당신이 원하면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도록 할게. 나이 먹고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히스테리아 엄청 부린다더니 지금 어머니의 상태가 딱 그런 것 같네. 내가 매일 당신 얼굴 보기가 너무 미안해.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나 혼자만의 이기적인 행동이 당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잖아. 그래도 가끔이지만 웃으면서 대해주신 적도 몇 번 있어. 그럴 때는 그동안 힘들었던 감정이 풀리기도 하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볼게. 내가 정말 힘이 들 때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그때 얘기하도록 하자. 모든 부면에서 항상 미안해하는 남편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남편을 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그동안 자식을 위해 한평생 힘들게 살아오신 어머님을 저 혼자 편하자고 요양원에 바로 보낼 수 없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남편이 힘들어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항상 잘하려고 노력해주는 그런 모습이 고마웠어요. 어머님의 짓궂은 행동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지만 하나하나 해결해가며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모든 행동의 패턴을 잘 알고 있던 저는 눈치껏 알아서 움직였어요. 어머님이 말을 꺼내기 전에 움직이면 잔소리가 줄어들거든요. 한마디로 잔머리가 늘었던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어머님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아 눈물을 흘렸다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티며 생긴 면역에 저는 단단해졌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 생각하며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4년 전에 우리 여행 간데 언제 또 갈 거냐? 맨날 말로만 간다고 하지 말고 이제 좀 가면 안 되니? 맨날 집에만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늙었다고 시엠이 무시하는 거냐? 옛날 같았으면 머리채 잡고 흔들었어. 어머님 아직 정정하세요. 그리고 4년 전에 여행 간 곳, 거기 또 가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남편 일도 빼야 하잖아요. 모든 조건이 맞아야 움직이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선 아직도 창창하신데요. 100살은 거뜬하게 버티시겠어요. 아까 먹다 남은 삶은 계란 어디 있지? 분명 내 방에 놔뒀었는데 네가 다 먹은 거야? 나 골탕 먹이려고? 삶은 계란 다 드셔놓고 저에게 누명 씌우는 거예요? 해드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해드릴게요. 그 순간 다리가 불편하신 어머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분명 제가 말 받아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서 자리를 피했고 주방에 들어가 계란 삶았어요. 저를 바라보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좋게 말해도 되는데 항상 화를 내셨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통화하면서 시어머니 험담하면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끔은 부럽기도 했어요. 편하게 결혼 생활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에게 말 못하는 사정들도 분명 있을 거라 위안 삼고
한참 동안 수다 떨면서 답답했던 마음 털어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 삶은 계란 삶아서 드리니 여행 기분 낸다며 사이다 달라고 재촉하셨어요. 같이 드렸고 허겁지겁 아주 잘 드셨습니다. 남편은 주말에 무조건 저를 친정으로 보냅니다. 잠깐이라도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태껏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우울증 걸려 제가 먼저 포기하고 떠났을 테니까요. 평일에 고생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배려에 고마웠죠. 어머님 몸이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안 좋아지다 보니 아파트 생활하다가 공기 좋은 단독주택으로 옮겼거든요. 모든 결정은 남편이 내리고 저는 그 의견에 존중하며 따라가는 편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문제가 생겨도 절대 탓하지 않아요. 그것 또한 경험이니까요. 그래서 이사를 결정하려던 생각도 받아들였어요. 아무래도 아파트에서 생활할 때와는 다르게 답답한 것들도 많았거든요. 장단점이 있었지만 도심에서 가까이 살았던 저에게는 단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방이 숲이었고 시내는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었기 때문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주말마다 친정으로 보낸 이유도 그중 하나예요. 부모님과 오래간만에 보내는 시간은 저에게 시댁에서 버틸 수 있도록 충전해 주었고 쇼핑도 하며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어요. 그렇게 부모님과 시내 밤거리를 거닐며 제 상황을 잘 알고 계셨던 부모님의 걱정을 안심시켜 드리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남편의 전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전처가 미처 가지고 가지 않았던 물건들이 남아 있었는데 연락을 취해서 둘이 만나는 걸 제 두 눈에 발각되었고 한바탕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만나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두 번째 만남도 어색하긴 여전했어요. 좋은 기억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직도 그 집 구석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 그 늙은 여우 비위를 맞추며 살고 있나 봐요. 어우,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네. 그 늙은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히스테리 부리는 거 다 연기예요. 언젠가 방심하고 있을 때 한순간에 당해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직 그쪽은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요. 조심하세요. 전 남편도 썩 좋은 남자는 아니에요. 겉모습에 속지 말고요. 하여간 그 남자 한도 끝도 없어. 그럼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전혀 알지 못하는 말들만 남긴 채 전처는 화장실에서 먼저 나갔어요. 전처를 남편과 마주하고 있을 때 얼굴이 사색이 된 걸 봤었는데 충격이 상당해 보였어요. 남편을 벌레 보듯 하길래 한바탕 싸웠거든요. 과거야 어떻든 이혼했고 남편은 그래도 미처 가지고 가지 않았던 짐을 건네주기 위해 연락한 건데 벌레 본 듯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한바탕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저에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절거린다고 저보고 빠지라며 못난 남자랑 산다고 제 인생 또한 불쌍하다고 상처되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그저 어머님의 못된 심보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화장실에서 또다시 만났을 때 전처의 말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생각이 많아졌고 시댁에 들어가면 남편과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의 좋은 시간을 끝으로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한결같았습니다. 그동안 말할 사람이 없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셨는지 모터단 것 마냥 쉬지 않고 잔소리를 하셨고 그런 반응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시어머니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고 시간 맞춰 퇴근한 남편과 함께 셋이서 저녁을 먹었고 그날따라 어머님이 일찍 주무시게 되면서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전처와 만났다는 얘기를 꺼내게 되었고 좀 놀란 듯 하더니 과거의 여자고
시간도 꽤 흘렀기 때문에 남편은 다시 감정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랑 결혼하기 전에 전처와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님한테 꽤나 큰 충격을 받아 이혼까지 한 거라던데? 당신한테도 상처를 깊게 받은 것 같았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내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게 있는 거야?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지금이랑 똑같지. 이게 전부야. 그때 어머니가 그 여자를 상당히 싫어하셨거든. 말도 곱게 하지도 않고 어머니한테 반항적이라서 된통 혼난 것뿐이야. 그런데 당신한테는 그렇지 않잖아. 나도 그때 행동이 지나친 것 같아 그게 한번 싸우게 된 거였어. 내가 봤을 때 그때 어머니보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머니의 행동이 더 심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버텨주니 나야 고맙지. 미안해. 못난 남편 만나서 잘 해주지도 못해. 당신이 점점 시들어가는 것 같아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연애했을 때는 정말 눈이 부시게 이뻤는데 지금은 살도 많이 빠지고 살림 때문에 손도 많이 부르텄네.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 사랑해줄게.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남편과 대화하는 의도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는데 의도치 않게 남편의 속마음을 꺼내게 되면서 대화를 하다가 그동안 서로가 힘들었던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그렇게 다음날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루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밀려있던 집안일을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평소 같았으면 옆에서 잔소리를 늘어놓으셨던 어머님이 거동도 불편하면서 어딜 가셨는지 자리에 안 계셨고 걱정이 되는 마음에 어머님을 부르며 찾고 있었어요. 어디 갈 곳도 없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어디 모시고 가지 않는 이상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으시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 없어지셔서 처음으로 걱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도중 어머님이 뒷산 산책로에 앉아있는 걸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머님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전방의 풍경을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없는 눈빛을 보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길래 저도 같이 일어났고 어머님을 부축해 드리려 하는데 저를 바라보시더니 자기 아들 구두 닦아놨냐며 물어보셨고 아직 할 게 많아서 구두 닦을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얘기하자 그 순간 갑자기 가파른 산책길에서 저를 밀치셨어요. 저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의 행동은 무조건 잘못되었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큰 소리로 큰일 날 뻔했다며 뭐라고 하는데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시고 저를 바라보며 괜찮냐는 말보다 노인정 가게 차 시동 걸으라며 요즘에 집에 하도 처박혀 있어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계셨어요. 해도 너무한 것 같아 어머님을 분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어머님은 저를 지나치곤 차로 걸음을 옮겼어요. 손과 발이 까진 상태에 고통스러워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빨리 내려오라며 재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힘겹게 일어나려는 순간 고통이 밀려왔고 접질린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어머님이 자기의 말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하자 기분이 나쁘셨는지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 저를 향해 쩔뚝거리며 걸어오셨고 그건 아니라며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저를 향해 계속해서 다가오셨어요. 그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고 기다리라며 차키 가져오겠다고 어머님을 진정시켰습니다. 뭐든지 막무가내로 하려는 그런 행동들에 그동안 있었던 정마저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태에서 어머님께 차키를 보여주며 차 문을 열려고 하자 갑자기 저에게 라면이나 끓여 먹자고 집으로 들어가셨고 그런 행동들에 너무 화가 나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하고 말았어요.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 말이 사실이야? 당신을 정말 밀쳤다고? 미안해. 아무래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어. 해도 너무하시네. 몸 불편하셔서 뭐든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당신 다치게까지 하면서 어머니 모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내일 당장 요양원 알아보도록 할게. 그 전에 병원부터 가봐야지 않겠어? 발목이 상당히 많이 부은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가보자. 당신이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동안 봐왔던 눈빛이 아니었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고.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소름이 돋을 정도야. 얼굴 표정이 평상시에 알던 어머님과는 전혀 달랐다니까? 꼭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나도 그동안 정말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내 몸이 이렇게까지 되다 보니까 아무런 의욕도 안 생겨. 내가 그동안 정말 많이 이해하고 넘어갔던 적 많았던 거 알고 있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같은 생각이야.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우리 요양원 알아보는 게 가족이 깨지지 않고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도 신중하게 잘 생각해봐. 남편은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어머님 방문을 두드리며 당장 나오라고 소리쳤어요. 이런 식으로 가정이 깨지는 것 같아 가슴 아팠지만 어머님의 행동은 확실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건 단호하게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남편에게 욕이란 욕은 다 먹게 된 어머님은 다른 것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두통이 심하게 몰려와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최근 들어 감기 기운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그냥 단순하게 지나갈 문제는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울렁거리는 느낌이 이상해 몸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자 임신일 것 같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고 테스트 검진 결과 빨간색이 두 줄로 정확하게 그어진 확실한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고 처음에는 얼떨떨해 하더니 기뻐 날뛰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임신 계획을 하고는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요양원으로 들어가면 그때 다시 계획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임신이 되어버려서 좋은 감정도 잠시뿐 우울한 기분도 동시에 왔어요. 발목이 안 좋아 몸 상태도 좋지 않은데 임신까지 하게 되니 제 몸을 돌보기도 힘들었어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남편도 요양원을 급하게 알아봐야 했죠. 뱃속에 있는 아이와 저에게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불안감을 계속 가지면서 함께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남편이 알아본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한동안 조용했어요. 정적만 흐르는 집에 홀로 남겨져 있게 되니 기분이 이상했고 어머님은 잘 지내고 계신지 불안하기도 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도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었죠. 어머님이 저희와 떨어져 지낸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 전화는 요양원이었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은 요양원에서 골치 아플 정도로 난리를 치고 계셨어요. 다른 분들과도 매일같이 싸우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두 손 두 발 들은 상태였어요. 결국 일주일 지나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셨고 남편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다른 요양원 알아보든지 할게.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볼 테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줄 수 있지? 괜찮아. 천천히 알아봐도 돼. 5년을 넘게 함께 보냈으니 내가 요양보호사분들보다 어머님 성격을 더 잘 알지. 걱정하지 말고 일이 우선이니까 천천히 알아봐. 별일 없을 거야. 아무래도 요양원 한번 들어갔다 오셔서 그런지 조용해지셨네. 무슨 일 있으면 당장 전화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회사 일이나 신경 써. 그게 도와주는 거야. 그때 당시 남편이 일이 워낙 바쁜 시기여서 이것저것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도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조건을 수용해 주는 곳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몇 번 들어가게 되었는데 전부 거부당했고 한동안 집에 있을 때는 조용히 지내며 더 이상 잔소리 없이 계셨어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더 이상 요양원을 알아보는 것도 지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상하게 요양원에 있으면 난리를 치시면서 집에 들어오면 반대로 조용하게 지내시니 한동안 지켜봤었는데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셔서 다시 저희가 모시기로 했어요. 문제가 되면 그때 다시 요양원을 알아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배는 점점 불러오면서 몸이 무거워졌어요. 그래도 임신한 기간 동안 어머님이 저에게 막말을 하거나 돌발 행동을 하지 않으셔서 긴장이 많이 풀린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임신을 해서 그런지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만삭이 되었고 곧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숨도 많이 가빠오고 날도 추워져서 하루하루 몸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조용하셨던 어머님께서 남편이 늦게 들어올 거라던 그날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었어요. 씻고 누우려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꺼졌고 무슨 일인지 살짝 문을 열어보니 집안 전체가 불이 꺼져버려 어머님을 불러봤는데 조용하셨어요.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 대충 몸을 닦고 화장실에서 나와 머리도 말리지 못한 채 불을 켜봤지만 차단기가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제 옆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고개를 천천히 돌리니 어머님이 무서운 얼굴 표정을 하며 제 옆에 서 계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어머님은 저를 보며 소름 돋는 말을 꺼내셨고 그 말에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몸을 돌린 순간 제 머리채를 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너도 똑같아.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들 훔치려고 몰래 들어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집이 네 집이 된 것만 같아? 요양원에 보낼 때부터 알아봤다. 내 옆에 친구가 네가 나를 내주실 거라고 계속 속삭이더라고. 그래서 그 말이 진짜인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너 우리 아들까지 내쫓고 우리 집에 있는 재산 모두 가져갈 거지?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어딜 감히 팔을 뿌리치려고 하는 거야? 가만히 안 있어? 시어머니의 무서운 행동에 기겁을 한 저는 필사적으로 뿌리쳤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힘이 너무나 강했고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실랑이에 제발 정신 차리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점점 격해지는 몸싸움 끝에 힘겹게 어머님의 손을 뿌리칠 수 있었고 저는 문을 박차고 제대로 된 옷도 걸치지 않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산속으로 몸을 피했어요. 하필 그날 눈도 많이 온 상태라 온몸이 떨릴 정도로 극도로 추웠고 말리지 못한 머리는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신발을 신지 못해 바위를 덮고 있던 눈을 치우고 그 위에 올라가 덜덜 떨며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향해 계속해서 쫓아왔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며 뛰었습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거친 숨을 내쉬면서 몸도 성치 않은 몸으로 계속해서 따라오셨어요. 배가 너무 무거워 양손으로 배를 받치고 뛰고 있다 보니 속도는 너무 느렸고 최대한 멀리 돌아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앞만 보며 계속해서 뛰었고 멀리 돌아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로 현관문을 잠그고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급하게 남편에게 통화를 하자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데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오라고 재촉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며 지금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충분히 전달했고 퇴근 중이던 남편은 오래 걸리지 않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최대한 몸을 보호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이 제 몸 상태를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문제 없다며 어머님이 길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어머님은 정신병이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헛소리로 중얼거리는 정신병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난폭하게 돌변하시는 희귀병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던 거였고, 그동안 어머님이 하신 말은 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들의 대화였습니다. 이불 청소나 대청소 같은 그런 상황은 느닷없이 저녁에 하신 말이었고, 단 한 번도 함께 여행 간 적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여행을 갔는데 안 데려간다고 삶은 계란 먹었다고 난리를 치던 모든 상황들은 현실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저녁 시간만 되면 간간히 일어났었는데,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남편이 밖에서 현관문만 열고 들어오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퇴근하는 척 했었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님의 상태에 대해 검사를 받아봤지만 치매 증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치매는 깜빡하거나 어느 특정한 기억에 머물러 있는 반면, 어머님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을 상상 속으로 만들어가고 있었고, 현실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상상 속에 기억했던 그 상황을 저에게 연결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만든 다른 세상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며 계속해서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런 중얼거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잦았고 저녁이나 낮이나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전처가 남편과 이혼한 결정적인 이유가 어머님의 돌발 행동이 너무 무섭고 자신에게 충격적인 짓을 저지르는 바람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고 남편이 그때의 상황을 이제서야 솔직하게 꺼냈어요. 이런 상황이 다시 올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당해버린 상황이라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었고,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님이 걱정이 돼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한참 동안 수색을 하자 어머님은 산 중턱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정신이 들은 어머님은 고개를 돌려 저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고, 다른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려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희가 모르는 어머님만의 상상 속의 인물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에 정밀 진단을 다시 받아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님의 몸 상태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고, 진단 결과 치매 증상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정신분열증도 아니었어요. 어떠한 충격적인 요소로 인해 생긴 병인 것 같다며 쉽게 진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과거를 얘기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아버님에 대한 얘기였죠. 남편이 어렸을 적 부모님과 여름에 계곡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급격하게 불어난 계곡물에 휩싸이면서 남편과 어머님을 구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충격 때문에 아버님을 향한 그리움에 생긴 질환이 상태를 더욱더 악화시킨 것 같다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었지만 현실적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정신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어머님을 돌봐드렸었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과거와 어머님의 행동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네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냈을 때 나타나는 정신병은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좋아지고 있다는 진단은 받지 못하고 있네요. 어머님이 정신병원에 계신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가끔 어머님의 상태를 보러 찾아가지만 지금은 저희를 아예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눈에만 보이는 누군가와는 계속해서 중얼거리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네요. 제가 그동안 너무 못해드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 가족에 대해 여러분들의 위로의 한마디가 간절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어머님이 저희를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손자 얼굴은 보지 못하셨거든요. 간절히 기도하면
언젠가 좋아질 날이 오겠죠. 그날을 기대하며 이제 사연을 마칠게요.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